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국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자격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불합격되는 교과목이 보건간호학 개요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건간호학 개요 부분 중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요점 정리를 1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암기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환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4개입니다. 먼저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해 맺은 협약입니다. 두 번째로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약입니다. 세 번째로 교토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 의정사라고도 하는 곳으로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담은 협약입니다. 네 번째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고 만든 협약입니다. 다섯 번째로 런던 협약은 해양 환경 중요성과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해상 투기 금지 등을 담은 협약입니다. 여섯 번째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해당하는 염화 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협약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후변화 협약은 UN 기후변화 협약, 리우 환경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종의 파괴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협약에 해당이 되는지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열 조건 중에서 기온 역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대륙권 내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평균 100m 상승시마다 약 0.56도씩 낮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반대로 높아져서 고도가 높은 곳이 하층부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들은 어떨 때일까요? 바로 바람이 없는 맑게 갠 날, 춥고 긴 겨울날, 눈이나 얼음 등으로 지면이 덮여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대기 오염이 되는 것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기온 역전의 정의,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환경,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기후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즉 기온, 강수량, 바람, 일사량, 습도, 구름량, 일조 시간, 증발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3대 요소라고 하게 되는데 기온, 기습, 기류가 해당이 됩니다. 기습은 강수량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이 기습은 인간의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온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류는 바람이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불감기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과거 자격시험에 불감기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불감기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감기류는 우리가 기류를
느끼며 측정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는 대략 0.5msec 이하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감각하지 못하는 기류를 불감기류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불감기류는 실내나 의복 내에 끊임없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진대사 기류가 생식샘, 즉 남성의 고환, 여성의 난소, 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의 쾌적한 기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추위에 대하여 저항력을 길러주기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열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중증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원인, 증상,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열경련은 체내의 염화소듐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로 탈수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경련으로 이때 필요한 대책으로는 식염수, 정맥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서늘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이로 인해 체온을 방산시키며 소금, 물이나 이온 음료의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열 피로는 고온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순환기계 이상, 피부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은 두통, 실신, 구토, 허탈 등이 나타납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순환기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약제이죠. 강심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고 식염수 정맥주사, 서늘한 장소로 이동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다리 올리기를 통해서 실신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사병인데요. 일사병의 원인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 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책은 조이는 옷을 풀어주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식염수 주사를 하며 의식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이 과거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본디 우리의 적정 체온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낮추고자 하는 작용을 해야 하는데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 하부가 기능에 장애가 있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있는데 땀 분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대책 방법으로는 옷을 벗기고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체온을 급격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열중증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증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사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땀 분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열사병 시에는 땀 분비가 없는 것이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원인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온도는 23년 상반기와 18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감각 온도는 유효 온도와 실효 온도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를 말하는 것이죠. 포압도 100%, 정지 공기 상태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 온도인데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작업의 강도, 계절, 성, 연령, 의복, 음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적 온도는 생활하는 데 가장 적절한 온도로 습도 및 기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쾌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로 DI라고 합니다. 기온과 기습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할 때 DI 지수는 얼마인가 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DI가 7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게 되면 DI 수치는 7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DI가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 견딜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DI가 86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얼마만큼의 불쾌감을 호소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고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 냉각력은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하여 공기의 쾌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 특성에 따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풍토병은 그 지역에만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과 같은 것이 해당이 되며 우리나라의 간디스토마, 아프리카의 댕기열, 중동의 지카 바이러스병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절병인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주로 여름철에는 장염, 말라리아가, 겨울철에는 심장질환, 폐렴, 인플루엔자,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병은 기후 상태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천식, 폐렴, 협심증 등이 기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최적 조건 부분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환경은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하며 지질은 건조하며 유기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대지는 징계 오물 즉 배설물 등의 더러운 물질이나 쓰레기의 매립지가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매립지인 경우에는 매립 후 최소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지형은 남향 또는 남동향이어야 하고 지하수 위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3m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상수 공급이 원활하고 하수 처리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며 주택의 선적 높이는 2.1m 정도여야 합니다. 주택의 벽과 지붕은 방안과 방습 등이 필요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과 치료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양 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태양 광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외선은 3800 옹스트롱 이하의 복사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2900에서 3100 옹스트롱의 것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를 형성함으로써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도르노선이라고 하며 건강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 광선의 종류별 기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의 기능은 인체의 성장과 신진대사를 돕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며 비타민 D 형성 작용과 그룹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균작용과 치료작용, 결핵,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에는 피부의 홍반, 색소 침착, 피부 박리,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는 결막염,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외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독과 살균, 온열감, 관절과 근육치료, 국소 부위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외선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화상, 홍반, 색소 침착 등의 피부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상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름철 머리 부분에 강한 적외선을 받게 되었을 때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백내장, 시각 장애, 중추신경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광선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명암과 색채를 구분함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조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눈에 떨림, 안진이 있게 되고 근시, 시력 장애, 눈 피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의 조성 부분은 21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공기는 대륙권, 성층권, 오존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게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륙권은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약 1000km 상공에 있는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게 되고 지상에서 11에서 12km 이내의 대기층을 대륙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층권은 12에서 50km의 대기층을 의미하고 오존층은 성층권 중에서 20에서 25km의 대기층입니다. 이 오존층이 하는 기능은 태양광선 중에서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의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산소인 O2는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면서 생체의 호흡 시 영양소의 연소에 소비가 되고 식물은 동화작용으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를 끌어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소인 N2는 공기 중에서 78%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상 기압대에 발생하는 자만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산업보건 직업병 파트에서 다뤄지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CO2는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색무취의 가스로 약산성이고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생학적인 허용 기준은 0.1%인데 농도가 높으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을 물어보고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문제로 출제됐을 때 학생분들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를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공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의 조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공기의 자정작용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과 네 번째 희석력, 오염물질이 퍼지면서 희석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강우 및 강설에 의한 공기 중에 용해성 가스와 부유먼지를 제거하는 세정작용과 여섯 번째 중력에 의한 밑으로 내려앉는 침강작용을 통해서 자성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공기의 조성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 혹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폼알데하이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두통, 피부염, 눈과 코에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 밖에도 라도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잘 축적되는 성질이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고, 대기오염의 지표는 분진, CO, 일산화탄소, SO2, 이산화황,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군집독에 관련한 것이 19년 하반기 국시와 과학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 또는 산소가 불충분한 실내에 장시간 밀폐로 인해서 실내 환기가 불량하여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조성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CO2,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산소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군집독을 일으키는 환경이 어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또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극장과 만원 버스 등이 바로 다수인이 밀집하는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신체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을 예방하는 그리고 처치 방법으로는 실내 환기를 통해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쏟아지게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에는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차 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들이 해당이 되고, 2차 오염 물질에는 케톤, 오존, 아세트, 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황산, 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섞어놓고 구분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질 예보 등급 및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민간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급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군은 보통 시에는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은 없으나 몸 상태에 따라서 유의하여 활동을 하면 됩니다. 나쁨 단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현식 환자는 실외 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며,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그리고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민간군은 가급적 실내 활동만을 해야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존의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군은 보통 등급일 때에는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몸 상태에 따라서 유의하여 활동을 하면 됩니다. 나쁨 등급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나쁨 등급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며, 특히 눈이 아픈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4번이 출제가 되었고, 과거 국시에도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구 대기 내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분의 축적이 되면서 지구 복사선을 흡수하게 되고 태양열과 복합해서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으로는 남극 지역의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어류의 이동 경로가 변화되며 바다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고 물고기 질병 증가로 수산업 피해 및 감염병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열섬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도시 주변의 찬 공기가 지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도심의 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마치 먼지 지붕을 형성하여 도시가 커다란 지붕에 휩싸이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광학 스모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오존층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 화합물, 과탄화 수소류, 냉장고나 에어컨,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 등이 강한 태양 광선에 의해서 광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피부암, 백내장,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나무 중 건축 재료의 부식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바닷속 먹이사슬이 깨지기도 하고 곡물 수확량과 품질 저하 및 말라리아 질병을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엘니뇨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무역풍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향은 필리핀 등지에서 강수량이 적고, 반면 중국 남부, 미국 남부에서 홍수가 나는 등의 많은 강수량을 보일 수 있게 되며, 알래스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 남동부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설명하고 이게 어떠한 현상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니냐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인 거죠. 나타난 영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격심한 장마가 나타날 수 있고, 페루 등 중남미에는 가뭄이 있고, 미국에는 심한 경우 극지방과 같은 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는 산성비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어서 pH가 5.6에서 5.7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성비는 이보다 낮은 pH일 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산성비의 원인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 연료의 연소 때문에 발생한 항상가스와 질소 산화물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성비의 원인과 미치는 영향은 21년 상반기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 산림의 황폐화와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속, 건축물, 그리고 역사 유적 등의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대기 중에서 인간의 가시거리, 시정이 현격히 좁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오염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산화탄소, C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탄소 화합물을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불완전 연소하여 생성이 되는 것으로 무색, 무미, 무치, 무자극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오염원으로는 용광로의 가스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해당이 되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강해지면서 본래 헤모글로빈이 해야 하는 산소 운반 능력이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면서 저산소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통, 의식 상실, 호흡곤란, 보행장애, 시력장애 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와 18년 상반기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건설 사업, 하청, 개발 사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탄소세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예치금은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해배출 부담금은 허용 기준치가 넘는 대기, 수질오염 물질, 산업 폐수를 내보내는 산업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머리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공공성 결핍 증상입니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 시설의 필요성에는 찬성을 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피와 핀피는 무엇일까요?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님비 현상과 반대되는 용어로서 자기 구역 내에 오락 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바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핵실험, 방사능, 폐기물 해양 투기와 같은 핵 활동 금지와 해양 동물 보호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해양오염 방지, 세계 원시림 생태계 보호,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활동 등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배를 타고 일본 연안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